네, 요즘 예. 아주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환율은 이게 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정상인데, 다만 요즘은 우리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토론보다는 도대체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온 주범이 뭐야?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 게 왜 오른 건지를 알아야 당연히 그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 전망을 하는 거라 범인 찾기가 필요하긴 하나, 이거 가지고 또 뜨겁게 싸울 일은 아닙니다만 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또 분석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환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SK증권의 서영수 상무님. 삼프로TV를 오래 봐오신 분이라면 맞다, 그분 갑자기 왜 안 보였다 싶었는데 그분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 형 누군데? 라는 분도 있으실 텐데, SK증권에서 리서치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서영수입니다. 예. 이야, 서영수 상무님이 사실은 예전에 그 부동산 한참 뜨거울 때, 네, 부동산, 그때 가계부채 예. 뭐 이런 얘기 정말 목 놓아 외치시다가 예. 호련히 호련히 다른 일 하러 가셨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반갑게도 다시 리서치로 돌아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돌아오니까 요즘은 말씀하셨던 가계부채나 부동산도 아주 해결된 건 아니고. 예, 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좀 줄었죠, 그래도. 네, 거의 한 10% 이 정도 줄어들었고요. 요즘은 환율이 또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죠. 제가 뭐 환율 전문가는 아시다시피 아니고요. 다만 환율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금융 위기, 부채 위기 이럴 때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그게 어떤 이제 외환 위기로 전달되는 위기의 경로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발 제2금융권의 부실화 문제, 그리고 내수 침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경매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환율이 이 정도면 이런 위기의 징조가 아닐까라는 걱정,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은 상황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데 과연 어떤 게 다른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단지 환율만 놓고 보아할 사안이 아니라, 저희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예.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와 환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관계이다 보니 환율이 결국엔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또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네,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채권의 투자 수익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저희가 이제 환율 쪽을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럼 환율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료도 몇 가지 좀 리포트 내시고 준비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비해서 외환 시장이 느낌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환율 오르면 그거 그냥 국가 위기고 경제 위기고 딱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건 아니었는데, 네. 요즘은 환율이라는 게 그때와는 좀 다른 거다. 예.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외환 시장은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환율과 위기가 연결되는 게, 환율을 결정짓는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였어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국내 자산을 던지고 도망간다. 그것도 한꺼번에 이제 던질 때, 그때 당연히 이제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예. 예. 그게 외화 유동성 위기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잦았죠. 예, 그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대표적이고, 뭐 IMF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2022년 금융위기도 사실 약간 비슷하게 가다가 다행히 외환 위기로 이제 한국은행 저희 국민연금에서 이제 자체의 외화 자산을 해지를 한 10% 걸면서 그게 그렇게 안정화되었죠. 2022년? 2022년. 그때가 무슨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외환 위기는 있지 않았지만 그때도 환율이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뭐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 우리 저 그 레고랜드 레고랜드 사태. 사태. 아, 예, 그때 맞아요. 예, 그때도 좀 그랬었고요. 음. 여하튼 여러 이벤트가 생기면 늘 환율이 올랐거든요. 예. 그랬던 거는 그런 환율을 결정짓는 주체가 과거에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투자자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 또는 채권을 사고 팔 때 한국의 부도위험 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위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때 이제 자산들을 매각하고 음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환율 오르는 달라졌다는 게 그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가계가 과거 대비 부의 축적의 수준이 굉장히 커지면서 두 번째는 이 외화와 연결된 단순한 달러가 뿐만 아니라 외화 연결된 다양한 자산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주식이 있죠. 해외 주식. 예.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코인, 곰. 예, 금.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음. 쉽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개인연금, 뭐 당연히 국민연금도 포함되는 겁니다. 연금성 자산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축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냐. 예전에는 원화 자산, 특히 원화 자산 내에서 주로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동하면서 위험자산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이동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산 배분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잘하는 데가 국민연금일 거고 예, 예. 그와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 IRP, 개인연금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마켓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운용의 패턴이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에 있다 보니 무슨 뜻인지 네, 따라오실 그렇죠. 수 있으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외화의 외화가 수요도 는다. 외화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해돼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해외의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도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투자가 늘어났는데 그거는 시황에 따라 급변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 말고 말씀드렸던 간접 투자 자산들, 연금성 자산들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기조적으로 꾸준히 외화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그거는 그냥 꾸준히 늘고 있었다. 네. 예전부터. 그럼 환율도 예전부터 꾸준히 올랐어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한 1년 새에?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작년에. 투자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서학개미의 이제 주식 투자. 예, 그게 겹친 거죠. 예. 안 그래도 별로 그 습기 별로 없었던 장작에 불 붙였으니 그렇게 된 그렇게 거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예. 사실은 이 부분은 2022년도 부터 사실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보다는 2021, 2022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한국의 가게들이 위험 자산을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외화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을 투자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욱 더 이제 많아지면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조금 쉽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설마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음. 아마 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더군다나 이게 환율 이슈가 약간은 좀 정치적으로 흘러가면서 누가 맞냐 틀리냐 막 이런 그렇지.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지. 요즘도 예. 맞아요. 요즘도 그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현 정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 네. 정책의 기조가 저러니까 그냥 한반도가 저 몰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저렇게 저 모양인 거지. 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쭉 말로 얘기하면은 네, 예. 좀 더 바로 알았는데 그림도 같이 좀 좀 보면서 그림을 하죠. 좀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4페이지부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환율은 뭐 거의 위기 수준 2022년 네, 뭐 이럴 때 쭉 보면 확실히 절대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 보면은 확실히 이제 국가의 부도 위험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CDS 프리미엄들은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는 구조 하에서 예.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미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차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오른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차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환율은 더 튄다. 더 튄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제로는 우리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의 3분의 2가 수합 시장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합 레이트가 연결된 금리를 봐야 네. 정확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예. 재정 차익이라고 하는데 예. 여하튼 이 재정 차익이 과거보다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재정 차익이 준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이 달러를 한국에 들고 옵니다. 예. 돈을 이제 은행에서 리보로 빌려가 돈을 빌려와서 다시 달러를 국내에 투자를 하죠. 네. 근데 어차피 1년짜리 채권을 산다고 하면은 1년 후에 다시 원화로 바꾼다는 수합 계약을 하고 다시 하는 달러로 거예요. 되바꾼다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보 금리가 6개월짜리를 샀을 때 리보 금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예. 이게 한미 간 금리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예. 높은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돈 꼬아서 그걸로 한국 와서 투자하면 바보죠. 요즘에. 그렇죠?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예. 근데 수합 시장을 가면은 그거보다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반가운 달러가 왔으니 니한테 프리미엄 좀 더 줄게.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할 때 되게 유리하다는 그런 느낌이 비슷한 예, 건가 보네요. 더 줍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한미 간 금리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걸 상황이라는 재정 거래라고 하고 예. 그 차익을 재정 차익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가 보군요. 예, 예. 이거는 환율하고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 내가 1년이나 2년 투자할 거면 네 돈 내 돈 바꿔서 투자하고 다시 그렇죠. 되돌려 받는 그걸 거니까 받는 거죠. 환전하면서 우리는 서로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 거야라는 네, 거지. 그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한미 간 금리 차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의 행태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채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 외국인들이 채권을 더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가요, 요즘?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재정 차익이. 예. 달러 반가운 거에 좀 덜해졌다. 네. 다시 말하면은 굳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메릿이 사라진 거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전에 비해서. 예.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의 수급이 예전만큼 막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예. 그 프리미엄을 줘야 될 그런 이유가 많이 줄어든 거죠.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예. 그래서 적어도 이 채권 시장, 그다음에 이 수합 시장, 자금 시장은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다른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위험 신호는 없다. 네, 거기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네. 6페이지 잠깐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그런 이 부도 위험, 부도 위험을 설명하는 게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네. 예, 크레딧 스프레드라 가지고 보통은 이제 국고채하고 회사채의 어떤 그 갭을 네.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크레딧 스프레드와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랐을 때 환율이 높아졌겠죠. 네, 반대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근데 요즘엔 환율은 높은데 크레딧과는 또 무관하다. 그렇죠. 예, 알겠어요. 근데 다시 왼쪽 차트 잠깐 보면은 지금 이 올라가는데 장단기의 금리 차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요 부분은 무엇일까? 저게 혹시 환율과 관계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러고 보니 지난 세월 동안 대충 관계가 있었네요. 예,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위기 때 예. 유동성 위기가 날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전체적인 자산, 채권의 수급이 국내에서 무언가 약간은 문제가 있었다. 예, 그 부분을 대충 우리가 임플리케이션 얻을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크면 환율도 튀더라. 네.
장단기 금리차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장기채를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금리가 예, 급등한다는 얘기잖아요. 장기 예.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반대로 단기 금리를 또 억지로 내렸다는 네, 얘기도 그거는 되겠죠. 이제 한은에서 컨트롤하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어려워졌다. 요인에서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예, 이해됩니다. 크레딧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유동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예. 이해돼요. 예. 예. 이런 상황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딱 생각해 보면은 돈을 한국은행이 많이 회수하든지. 예. 예. 근데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회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뭔가 사고가 나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는데 예. 한국은행이 돈을 회수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었는데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뭘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나가거나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돈을 외국인들이 빼나갔을 때 네네. 원화 외화 예. 구별 없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이 돈을 해외에 많이 투자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요즘 장기금리 올라가는 게 예전 같으면 그 장기금리 주는 국채를 살 사람들이 다 미국 나스닥 가서 투자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네. 근데 그게 단지 직접 투자 형태로 본다라면 이해가 안 가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투자의 핵심 주체 중에 하나가 예. 국민연금이나 또는 이제 운용사, 예, 그 간접 투자자들이 네.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특히 기업연금이나 뭐 우리 DC형 기업연금 아시잖아요, 퇴직연금. 예전에는 전부 뭐 예금에 쫙 깔았는데 그 자산들을 이제 주식 ETF로 갈아타고 ETF로 갈아타면서 예. 자산 배분을 국내와 해외를 나누어서 하는 예,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국내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장기금리는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 차는 커지고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질 때 환율이 올라가는 건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는 걸 위기와 리스크로 받아들이니까 올라가는 걸 텐데. 장단기 금리 차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차트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의 컨셉인 거고 예. 왼쪽 차트는 전형적인 유동성의 이슈인 거죠. 장단기 금리 차가 크다는 건 유동성이 빡빡하다는 뜻이다. 예. 그렇지. 시장의 유동성이 빡빡한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실제 크레딧 리스크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몰라서 유동성 리스크도 올라가고. 유동성이 빡빡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국내의 유동성이 빡빡하면 즉 원화 자금 구하기가 마땅치 않네 요즘. 네. 그런 분위기라면 네. 달러 원 환율이 왜 오릅니까 그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걸?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볼까요? 과거에 이제 국내의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은 달러를 갖고 가가지고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바꾸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돈이 시중에 풀리죠. 풀리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한국은행 가가지고 어쨌든 은행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해서 자꾸 예, 돈을 원화를 줘서 네, 달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원화는 좀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원화는 줄고. 예. 예, 그리고 해외로 나가니까 그렇죠. 당연히 유동성은 이전보다는 줄어들죠. 그래서 네. 알겠어요. 유동성 줄어드는 게 대외 요인과 관련 있을 때는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예, 그죠? 예. 네.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들,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M2의 높은 증가율, 뭐 이런 문제. 그래 요즘 돈 너무 많이 풀어서 원화가 예. 이 지경이라는 얘기도 하세요. 예,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충분히 그 부분들도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늘리고 있는 지금 기조이다 보니까 한국 자산에 대해서 예, 채권. 다만 그 매수 규모가 나가는 돈보다 적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차이입니다. 심플하네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환율이 튀었다면 요즘엔 외국인들은 아무 잘못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네. 내국인이 뭔가 썸띵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M2 증가율 이 지표를 한국은행에서 좀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 차트 7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구가 이제 변경 전이고 예. 신이 변경 후인데 파란 거가. 예. 구와 신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ETF 있잖아요. 예. ETF와 같은 수익 증권을 M2에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M2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네.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의 시총은 M2랑 무관한데 네. 삼성전자가 주로 들어있는 ETF의 시총은 M2가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넣었을까, 진짜. 그거를 제외한 증가율이 62.6%를 기록했습니다. 예, 요 차이가 62.6%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제거를 해서 수정된 M2 증가율을 계산을 했더니 4.9로 떨어지는 거죠. 증가하는 거에 60%가 그 ETF 때문이더라. 네. 하여튼 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수치하고는 다 뭐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예. 이 경제를 분석을 과거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원인이 그렇다. 네. 원인은 대체로는 내국인들의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움직임이 큰 것 같다.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얘기하시는 게 직접 투자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한미 수출 협상 관련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원화 약세가 반영된 게 아닌가. 앞으로 계속 미국에 한 3천억 달러 뜯길 예정이니까. 예, 그렇죠. 뭐 그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렇기도 하고 같은 얘기네요. 예. 미래의 일이지만 불안하니까 그렇죠. 먼저 반영한다. 근데 10페이지 잠깐 볼까요? 재미있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직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직접 투자하는 게 있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겠죠. 주식 투자나 뭐 이런 채권 투자가 있는데 보면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직접 투자가 늘다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 이유가 보면은 $1 환율이 올라가면서 비싸다 이거죠. 예,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 매력도가 더군다나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이 옛날보다는 해외 투자에 따른 메리트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금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줄이고 있다. 예. 그렇다라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해외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해외 투자를 줄임으로써 실제 들어가는 해외 투자 규모는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 않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해외 직접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기에는 서학개미도 들어가 있고 아닙니다. 직접 투자는 서학개미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다른 데 투자, 증권 투자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건 간접 투자로 쳐요. 예. 해외 직접 투자는 FDI, 예. 해외 공장 짓고 그렇죠. 원조하고 그런 것들을 네네.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추세가 보시면은 적어도 하향 추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장 오른 거는 아니죠. 환율이. 기업들이 돈 싸들고 나가서 어디 투자하거나 그런 거는 많이 들지 않았다. 예, 현재로서는. 다만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늘 수 있죠. 예, 제가 보기엔 걱정을 하셔서 내국인이 투자를 해외에 투자하신 게 아닌가. 그걸 걱정해서 예. 삼성전자 공장도 다 뜯어서 이제 미국 갈 것 같으니까 트럼프 말하는 꼴을 보면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흠. 그래서 9페이지 잠깐 제가 좀 예.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요 선이 이제 환율 차트이고요. 이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빨간색. 예. 그다음에 원화같이. 예, 이 파란색은 증권 투자 부채. 이거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걸 말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회색은 브라운색은 놀이끼리한. 이 브라운색은 내국인이 해외에 증권 투자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차액을 이 점선 있잖아요. 이게 순해외 네. 투자이거든요. 예. 보시면 최근에는 완전히 환율하고 동행하잖아요. 그러네요. 얼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이 브라운색 있죠? 예, 이 브라운색과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고요. 근데 저 브라운색이 꾸준히 늘어오는데 중간에 지금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 네.
좀 노란색으로 가르치는 거, 그 골짜기, 고기 골짜기, 그 골짜기. 예, 예. 그거랑 그 사이에 골짜기 쏙 들어갔죠. 들어갔죠. 예. 저기는 왜 이렇게 안 갔어요? 오늘 요즘 그래서 한국은행이 저수치 가지고 네. 야 최근 1년 사이에 한 20배가 늘었어 해외 투자가 우리 개미들의 지금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데 저 골짜기 한두 개 좀 짧은 거지 그 전에도 되게 높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건 왜 저렇게 짧아가지고 한국은행한테는 20배 뭐 이런 얘기 하게 만들고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저거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왜 안 했었지? 잠깐만. 내가 뭘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상무님? 요 오른쪽 차트 하나 보면 이게 뭐냐면 나스닥 지수하고 개인의 직접 투자 금액들입니다. 예. 예, 보시면은 보면은 이렇게 좀 오르다가 빠지는 국면 있잖아요. 저쪽. 예. 초반에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나스닥이 고점 찍을 때 확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요 개인들의 투자의 패턴은 상당히 이게 보시면 변동성이 그때 변동성이 심하다. 예, 심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저게 환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걸 비교해 봤네요. 네. 개미들은 원래 안 나갈 때는 되게 안 나가고 안 나가다가 나갈 때는 되게 많이 나가는 게 개미들의 습성인데 네. 최근 1년 사이에 안 나가던 시점 일부와 그렇죠. 많이 나가고 있는 이걸 비교해서 개미들이 20배나 많이 나가니까 환율이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건 약간 과장이 있긴 있네요. 개미들의 나감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겠으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연이 있겠군요. 9페이지 다시 예. 보시면 그래서 여하튼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확인이 내국인의 증권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재밌는 건 1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미간 금리차에 의해서 만약에 달러를 투자한다라면 일반적으로 국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국채는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예. 오히려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 같은 걸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고요.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추세적으로 볼 것이냐, 일시적으로 볼 것이냐, 또는 개인의 직접 투자라면은 되게 변동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변동성이 높은 형태로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다라면은 해외에 투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 2024, 2025 보시면은 이제 각각 누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건 자산운용사. 이 자산운용사라고 돼 있는 건 ETF가 대부분 여기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기업,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연금, 국민연금에 해당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이런 순서대로 비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2025년도에 11월까지 대략 1,02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엄청나죠? 예. 이게 지난해 420억 달러였는데 1,020억 달러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빨간 거보다 노란 게 2배 이상 높네요. 네, 늘어났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연금, 자산운용사 이런 쪽이 최소한 전년에 이어서 특히 많이 늘 거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연초인데 이런 데들은 자산 배분을 대부분 연초에 다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하고 해외하고 봤을 때 코스피가 더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을 줄여서 해외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특히 연말에 우리 아시겠지만 IRP 개인연금 네, 많이 가입하잖아요. 900만 원씩 채워넣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연초에 이제 주로 투자가 되면서 아하, 연말에 급하게 는 거 연초에 또 ETF로 담고 그러면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예.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자, 그러면은 원화 약세가 됐을 때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임팩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건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적 방향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럼 영향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럼 원인 분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자금 때문인데 라는데 동의가 된다면 앞으로 그럼 환율 어떻게 될 거냐면 좀 덜 빠져나가면 예를 들면 나스닥이 좀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개미들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은 급격히 다시 아래 방향으로 원화 강세 방향으로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야, 이건 원래 대세야. 다시 뭐 아닐 거냐가 이제 궁금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떨까요? 지금 그 원래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변덕스럽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도 예를 들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릴 때 작년 이맘때쯤 나스닥 막 많이 빠질 때는 그때는 안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그럼 환율이 안정됐냐? 생각하면 안정됐던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국민연금이 안정됐었나요? 더 산다든지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통 많이 오를 때 사기보다는 아, 그럴 때 빠질 때 사고 그리고 여하튼 간접 투자자들은 좀 네. 더 저가에 매수하려는 그런 니드들이 있잖아요. 자산 배분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서로가 네. 상호 작용을 해서 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그렇겠네요. 그러면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원인은 나감에 있고 나감은 투자 주체별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변동이라는 게 썸을 하면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렇죠. 환율도 뭐 큰 변화야 없지 않겠냐라고 네. 보는 게 약간 합리적인 것 같다. 네. 알겠어요? 예. 특히 잠깐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16페이지 차트 잠깐 한번 보면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예. 부동산 PF 위기 왔을 때예요. 그때 국내 은행 특히 비은행인데 예. 비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좀 말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고금리 예금들을 많게는 6%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네, 그때 예. 그랬었죠. 예. 그때 막 한전채 7%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특히 이제 저축은행 이런 데서 예금 6% 저도 맞아요. 시중에 워낙 돈이 마르다 보니. 예. 그 예금을 저는 3년짜리 들었는데 얼마 들었어요? 근데 만기 됐겠네요, 작년에. 작년 말에. 예. 그게 한 100조 정도 돼요. 그럼 그 돈 순중 기준으로 지금 갈 곳 없겠구나. 또 갑자기 쏟아진 그 돈. 예, 그 중에 3년짜리로 기속된 게 한 반 정도 된다라도 50조 되잖아요. 여하튼 이런 돈들이 지금 딱 부동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2%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6%대 금리에 만족하다가 2%대는 만족할 수 없죠.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좋아지고 해외 증시가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산의 이동, 돈의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당 기간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묶여있던 돈이 요즘 풀리고 있구나. 네. 지난 겨울부터 올해 1분기까지도 계속 풀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이게 늦게 하신 분들이야 1분기에 꺼줄 테니까. 예, 그래서 그 아까 원달러 환율의 약세의 요인을 또 하나 지적한다라면 이런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같이 예.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지.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국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네. 안 나가던 해외여행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행사 헌전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안 하던 해외 투자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다. 그 뜻이군요.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예전과는 완전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뭐 해외만 투자하거나 주식은 국내는 국내만 투자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자산 배분이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나눠서 투자를 실제 그러시죠? 그렇죠. 저도 뭐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기가 너무 편해져서 예.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1, 2억 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다가 에이 나 미국 주식 해야 되겠다 싶으면 2억, 1억씩 2억씩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환전이 되는 거예요. 2억을 예전에 환전하려고 했어봐요. 은행 가서 너 왜 그러니부터 시작해서 기껏해야 내가 환전하는 건 해외여행 갈 때 그렇죠. 100만 원 환전하고 그게 전부였는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주된 이유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거보다는 그 금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은행 예금에서 이탈을 해서 이게 위험자산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IMA라든지 이런 신상품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으로 위험자산으로 가게 되면 예. 당연히 채권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채권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예. 다른 상황이 나타나서 네. 조금 헷갈리거나 좀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장의 급변화에 좀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손실을 좀 보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한다라면 향후의 금리의 추이도 예.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리 추이는 저기서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뭐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주식이 뭐 좀 떨어지면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예, 당연히 금리는 계속 장기 올라갈 금리 중심으로는 오르겠다. 예, 장기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돈 있으면 미국 주식 투자해야지.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려줘? 그렇죠. 나는 상황 때문에 금리가 자꾸 오른다. 네. 그렇겠네요. 다 맞는 말씀만 하시네. 그럴 것 같네. 진짜 듣다 보니까. 예, 그게 지금 시장에 생각하지 못한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변화가 왔다. 옛날 그 변화가 아니라. 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겠는데 그럼 궁금한 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다시 안 나가겠습니까? 해외여행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휴가철마다 다니는 거지. 뭐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벌어서도 다니는 거지. 그거 어떻게 다니던 사람이 안 다녀요? 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5년 10년 되면은 여하튼 나가는 돈보다 이제 배당금이나 수익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새로 나가는 돈보다는 네.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보니 꼭 특히나 우리 가계의 부가 꼭 국내 자산만 투자를 해서 예. 수익을 내는 것도 좋죠, 당연히. 뭐 그것도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또 자산 배분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해외 투자하는 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뭐 이거를 꼭 다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냐라는 고민은 좀 있겠죠. 예. 그럼 냅두면 환율이 좀 오르기는 오를 거고 네. 언제부터인가는 안 나가던 사람이 더 나가는 정도는 별로 많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 정도로 유지하다가 배당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끔씩 오히려 달러 유입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지금은 소위 말해서 386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예.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 돈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예.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돈을 그걸 주식을 팔든지 해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보낼 테니까 그때는 당연히 이제 알겠습니다. 예, 원화 강세가 될 수 있겠죠. 사실 또 하나 이제 원화 약세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저는 이제 뭐 금융 가계부채 이런 쪽 네, 예.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매의 증가 건수, 연체의 증가, 연체의 수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요. 이게 요즘 그래서 한국이 맞냐라는 생각이 연체했다가 못 갚고 경매 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는다면서요. 올해의 전국의 경매 건수가 연 25만 건수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게 2021년 대비 4배 정도 늘었으니까. 예. 경매에 나온 물건 자체가 예. 물론 중복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예. 여하튼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경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게 파산, 기업 파산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누가 다 하고 있는 거지? 영끌해서 집 샀던 분들의 집일까요? 주로? 그렇기보다는 주로 이제 지방 이쪽에 계신 분들, 예. 중소상공업자들 또는 개인들 어려워져서 어려워져서 그냥 어려워져서 어려워져서 이제 집값 별로 오르지도 않았던 그런 집들이 주로 대상이 이제 가장 많은 게 다세대 주택이니까 영끌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세 줬다가 후속 세입자 못 구하고 그러면 경매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의 어려움이 전체적인 이제 소비 침체 그게 이제 사실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 2.3%밖에 YY로 안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환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환율이 높고 뭐 더군다나 여하튼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를 늘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특정 부분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안 좋아지는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미국은 그래 진행됩니다. K자 소비라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K자 소비도 안 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안만 벌면 뭐해요. 나 열심히 벌고 와서 집값 보면 나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사야 되는 집은 더 멀어졌네. 그러니까 더 아끼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돈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네. 참. 여하튼 수입 물가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운이 좋은 게 과거와는 달리 유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면 14페이지 잠깐 보시면 수입 물가가 이제 전년과 비교해서 저는 이제 QOQ를 연환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YOY가 좀 사실 좀 너무 늦게 나타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데 QOQ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1%, 20% 정도 나오거든요. 연환선에서. 확실히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수입 물가에는 환율이. 근데 재미있는 건 상당수가 보면은 IT 반도체 이쪽이 45%잖아요. 수입 물가는 연 20%씩 올라요 요즘? 그 얘기예요? 이제 QOQ를 계산을 해서 연환산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12월하고 9월하고 비교를 했고요. 그 수치를 다시 연환산한 거죠. 그게 1년치 물가 상승률이랑 어차피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YY는 이제 그거의 4배일 테니까 대충 말하고 비교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이 환율에 의해서 아주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네요.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다만 IT라든지 뭐 보면은 여기 IT 있죠. 그 다음에 제조별 제품 뭐 이런 것들, 화학 제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출과 연결된 수입 물품의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식료품과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걸로 나오죠. 그거는 이제 유가가 하락해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여하튼 운이 좋게 분명히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게 물가로 연결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 이게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뭐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의 부담은 그리고 그게 서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재밌는 차트 하나 그려왔는데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상품 수출하고 환율하고 어떤 관계 있냐. 뭐 직관적으로 그냥 수출 늘어나면 환율은 내려가죠. 그렇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렸는데 대략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확실히 환율이 미친다. 반응하더라. 근데 다만 최근에는 환율이 올라가도 수출이 증가율이 좀 덜하다. 환율이 올라가도 증가율이 좀 덜하잖아요. 물론 수출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거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 거꾸로 지금 예, 환율이 거꾸로. 올라가면 수출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그 질문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당연히 수출에 유리한데 예전 같으면 이 환율이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양한 이유가 또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예. 좀 더 레벨업 되면은 수출도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고 적어도 최소한 뭐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좋으니까요. 예, 뭐 이 영향을 환율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 얘기 드릴 수 있죠. 여하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아무래도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네, 네. 더군다나 이 환율이 1,400원대 후반 다시 말하면 과거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다 보니 예. 많은 경기 참가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RIA 다시 말하면 국내 시장 복귀 계좌 같은 돌아와요. 예. 만든 소확개미 게 계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환율의 문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의 문제잖아요. 네. 내국인의 문제라면은 컨트롤하기가 외국인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상황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이런 RIA 계좌를 도입을 해서 예. 조금 해외 쪽으로 돈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임팩트는 딱 봐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돌아올까요, 정말?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의 해지 비율이 지금 10%인데 예. 이번에 연장만 했거든요. 음. 뭐 20%로 들리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환율에 국민연금 했지 해외로 나가서 사는 주식만큼 이미 산 거를 10% 팔아놓는 거죠. 예. 달러를 빌려와서 판다. 네. 예.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출 이슈들도 있고 예. 오히려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환을 개입을 해서 원달러 환율을 뭐 1,400원대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계속. 중반 후반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정부도 있습니다. 빨리 환율을 낮추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1,500원대 넘어가는 거는 부담이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출 기업들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뭐 국가 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이잖아요. 예. 헤게모니 싸움이 상당히 심한데 여기에서 굳이 이미 원화 약세가 돼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원화 약세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막을 이유가 있냐라는.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은 그것 때문에 이른바 외환 시장의 그 선수들 중에는 네. 정부가 진짜 연기 잘한다. 환율 상승을 유도하고 싶으면서도 저렇게 싫어하는 척, 막 난리 난 척, 뭐 그러는데 이 봐라 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안 내놓잖냐. 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고수라서 그렇다. 일부러 안 내놓는 거다. 돌아와요 그 서학개미 계좌 봐라. 그게 돌아올 그 정책입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외환 보유액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네. 국민연금부터 와서 좀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그렇게 안타까우면 달러 개입을 하면 되지. 4천억 불이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일부만 헐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지금 못 잡아서 저러는 거냐? 안 잡는 거지. 저 일부러 저러는 거다 저거. 깊은 뜻이다 깊은 뜻. 현대자동차는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얼마나 동의하세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만은 해요 분위기상. 그래 그런 네.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겠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16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은행에 예금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 잠깐 볼까요? 16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면 은행 예금이 14조가 지금 최근에 빠졌잖아요. 예. 빠져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예금 빠져서 위험자산으로. 내국 그러니까 국내 주식 사러 갔으면 증권사 계좌에 들어갔을 거고. 예.
증권사 계좌에 들어가면 그거는 증권금융한테 가고 증권금융은 자기네 계좌 무슨 은행이든 예금에 넣을 테니까 고객예탁금이 최근 많이 들었잖아요. 고객예탁금은 예금의 형태로 있지 않아요? 결국 예금의 형태일 여기서 텐데. 빠져 있습니다. 예, 예금 안에. 그래요? 예. 예금이 아니에요. 예. 증권금융의 통장은 예금으로 안 보는구나. 여기선 빠져 있고요. 네네. 예, 있어요. 여하튼 지금 14조 원이 빠졌고 그게 예. 이제 여하튼 이제 국내든 해외든 이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금 금리를 좀 올리고 있지만 여하튼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2025년 7월달에 3.9%였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2월 달에는 거의 4.4까지 신규로 나가는 게. 신규로 나가는 네네. 게 그렇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예전과는 달리 변동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예.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게 되면 변동금리를 쓰게 되면 한도가 확 한도가 줄잖아요. 주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고정금리를 쓰는데 5년 고정 이후 변동이죠. 네. 예. 보통 이제 그렇죠. 근데 여하튼 이렇게 되다 보니 금리가 단기간 내에 50bp가 올라간다. 집을 사고자 할 때 50bp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 개념으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매수자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금리 이렇게 높은 거 생각하면. 네. 네. 그러니 아무래도 매수 수요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 예. 이례적인데 보시면은 12월 달에 순수 주택담보대출 이 담보대출 순증이 대략 2조 원 정도 빠졌어요. 감소로.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과거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원래도 갚는 수요가 있으니까 상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줄긴 주는데 그보다는 대출을 더 많이 받으니 저렇게 그렇죠. 마이너스는 안 나오는데 네. 대출이 확 줄었군요. 확 줄었어요. 새로 나가는 대출이. 예. 그게 결국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간단히 이제 예. 부동산 쪽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 그런 거죠.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 뷰? 진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합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이고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는 양극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 다시 말하면 서울의 그 상급지들은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오르는 상황. 예. 더군다나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자산이 좋아지면서 이 보완 효과에 의해서 다시 그래서 주식으로 먹은 돈 비싼 다시- 아파트 사러 가죠. 다시 가게 되고요. 특히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그들에게 그 사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증여의 한도를 늘린 게 있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 예. 신생아 대출 같은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을 만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은행들 대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 대출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에서 돈 번 돈과 같이 합쳐서 살 수 있는 매수 여력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집들은 가격이 빠지게 되고 이런 쪽은 가격이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주식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싼 집들은 계속 오르고 요즘은 비싼 집들 오르고 나니까 서울에서 잠잠하던 외곽도 같이 오르고.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거기까지일지 더 확산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그쪽에 제한될 것 같다는 말씀. 현재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가는 종목들 만 더 가는, 가고 안 가는 더 종목들은 가는. 오히려 빠지고 빠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러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실수요자 자체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뭐 혹시 결혼한 부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한 부부를 이제 신혼 부부를 이제 기준으로 5년 잡는데 5년 잡은 이 신혼 부부의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2021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해 보면 대략 30%가 줄었어요.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신혼 부부 전체 양이 30%가 줄었으니 언제 대비? 2021년하고
그래요? 예. 요즘 애도 많이 낳고 결혼도 좀 는다고 그러던데 아니구나. 최근에는 조금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5년 차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예.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실수요 관점에서 본다라면 확실히 이제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오르는 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 중심으로만 오르는 거래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상은 뭐 이유가 있는 거니까 변하기 전에는 계속 되겠네요. 특히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비싼지 모르는 건 이제 냅둡시다. 나스닥 올라서 그거 판 돈, 삼성전자 올라서 그거 판 돈으로 집 사는 걸 무슨 정책으로 막습니까? 그걸 나스닥을 꺾어야지 그럼. 근데 나스닥 꺾는 정책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요? 제일 힘든 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이제 부동산의 문제를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문제와 배 아픈 문제가 두 개가 있다. 네.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배고픈 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데 맞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눈은 자꾸 예, 눈은 자꾸 이제 배 아픈 거에 눈이 가는 거죠. 상세한 거는 다음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따로 모아서 하고. 그럼 뭐 정부가 뭘 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외환과 관련해서는 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이 많아져서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 때문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돈이 어느 정도 임계치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소득 올라가면 해외여행도 슬슬 다니듯이 해외 투자도 슬슬 하게 되고 그건 도도한 대세인데 그로 인해서 환율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오늘 진단을 해주셨으니 네. 이거는 뭐 특별한 답도 없고 심지어는 이건 대책을 세울 문제도 아니지 않나? 라는 게 결론이라면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만 정부가 할 일은 없네요. 금융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추세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돈의 이동이 너무 빨라요. 그래. 예, 항상 아시다시피 돈의 이동이 너무 빠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예. 그 자체가 위험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예. 좀 천천히 이동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에서 사실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이 상황도 너무 단기간에 양이 많고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게 다 유튜브 때문이래요. 그게 하루 아침에 그냥 주식 사야 되겠네. 현대차 사자 이런 게 확 퍼져버리니까 예전 같으면 야 현대차래 하면서 술자리도 몇 번 하고 막 한 달은 지나야 너 들었니 현대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엔 이틀 만에 그냥 다 모든 사람의 알고리즘에 다 현대차가 뜨니까. 더군다나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그 어떤 금융 시스템의 자금의 이동이 가장 쉽고 쉽죠. 예, 빠르고 네. 그리고 또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또 지식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너무 스마트해. 스마트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반적인 금융 안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추세를 바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려우나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는 걸어야 어느 한다. 정도 속도는 좀 좀 방법은 줄이는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그것들은 누구는 그런 말씀하시던데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지금 20%잖아요. 미국 네. 주식은. 그리고 국내 주식은 0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핸디캡을 주는 건데 이 핸디캡 다 망가졌다. 우리 저 뭐 ISA 뭐 IRP 이런 데도 넣고 돌리면 세금 거의 안 내. 뭐 그래서 야 그건 좀 손 좀 봐서 그 정도 핸디캡이 맞는 핸디캡이라면 그 핸디캡을 주도록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화 주식의 경우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외화는 22%, 원화는 0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IRP 또는 이제 개인연금에 넣는다 가정하면은 예. 분명히 이제 개인연금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개인연금이 들어도 원화 주식은 거래세를 내잖아요. 네. 외화 주식은 자본이득세만 내는데
거래세는 안 낸다고요? 그래요? 미국 주식은 거래세 미국 주식은 없어요? 거래세 없어요. 아 맞다. 예, 거래세 없어요. 대신 자본이득세를 미국인들도 낸단 안 내죠,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IRP나 개인연금에 넣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자본이득세는 없어져요. 네.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바뀌어요. 음. 근데 국내 주식은 거래세를 내고요. 예. 해외 주식은 거래세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꿔야 어떻게 돼요, 보면은 역차별이 되는 거죠.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게 국내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예,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네. 해외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 덜 내는 그런 구조네요. 그조네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이제 ETF를 통한 투자들이 예. 이제 일반화되고 그거를 이제 ISA 계좌에 넣고 그렇게 되면은 뭐 9.9%밖에 안 내게 되고 안 내니까. 그다음에 연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은 네. 예, 쉽게 알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할 필요는 있는 않을까. 거다. 예. ETF를 살 때는 거래세가 없나 봐요. 그럴 수 없죠. 펀드니까. 아, 그래서. 네. 그럼 국내 주식 할 때도요. 네. 옛날에는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뭐 이렇게 각자 골랐는데 네. 어떤 ETF가 그거 다 골라놓은 게 있으면 그렇죠. 그걸 사는 게 네. ETF 운용사 수수료 준다 하더라도 예. 훨씬 이익이네요. 이 그- 농어촌 특별세와 거래세를 안 내니까 ETF는. 본인이 회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ETF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또 예. 그런 맹점이 있군요. ETF 사고 파는 것도 거래세 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ETF를 예. 매매를 하잖아요. 운용사에서. 그건 세금을 내죠.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건 예. 차액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고. 아니요.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국내 주식은 세금을 낼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기준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나가긴 나가는데. 네. 근데 이제 해외의 주식은 네. 예, 매매를 할 때 음.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대신 자본이득세로 그걸 퉁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절세를 시켜주고 있으니. 예, 근데 그거를 아예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개인연금에 들어오거나 IRP에 해외 주식이 이제 ETF 형태 들어오게 되면 그러네요. 상대적인 역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 궁금했던 거, 눈치 보면서 못 여쭤봤던 거 오랜만에 서영수 상무님 나오셔서 편해서 좀 예. 많이 물어봤더니 좀 속은 좀 시원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답은 없으나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까지도 아닌 그런 거다는 게 결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금리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미치는 대한 영향을 좀 오히려 더 예, 그런 것들 고민하는 게 환율이 1,500원 넘냐 안 넘냐 뭐 이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SK증권 서영수 상무님 다음번에는 오셔서 부동산 얘기 좀 해주신다고 두렵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